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업체에 김건희 여사 돈을 받아 빚을 갚겠다며 쓴 각서의 실물을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이 각서가 자금 출처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조희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각서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피플네트웍스 리서치, P&R이 미래한국연구소에 빚을 갚으라고 한 내용입니다. 미래한국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만약 해당 내용이 허위이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 전체 미수금은 6,160만 원이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미수금 변제가 안 될 경우 피플은 미래한국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한다고 돼 있습니다. 작성일은 2022년 7월 31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하던 강혜경 씨와 P&R 측 대표가 지장을 찍었습니다. 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선 이후 P&R 쪽에 독촉에 명태균 씨가 김 여사에게 돈을 받으면 갚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는 앞서 MBC에 김 여사가 들어간 각서 문구는 P&R 대표가 써왔다면서 명 씨가 김 여사 핑계를 대며 돈을 안 주니 증거를 남겨놓으려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가 원래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받아오기로 했었다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셨던 거를 민주당은 대선 직후 명 씨가 돈을 받으러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했던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그 근거는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 여사 이름을 대며 거짓말을 한 것인지 실제로 김 여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것인지 검찰 수사가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석열 후보 대선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돈을 보낸 적이 있다는 인터뷰를 MBC가 단독 보도했었는데요. 이 후원자로부터 송금받은 계좌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강혜경 씨가 자신의 계좌 내역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송금한 것으로 나옵니다. 2021년 4월에 시장 보궐선거가 끝났는데 김 씨는 6월에도 2차례, 7월과 11월에 각각 한 차례씩 모두 4차례에 걸쳐 1,420만 원을 보냈습니다. 강혜경 씨가 작성한 미래한국연구소 지출 내역서와 맞춰보면 입금 날짜와 비슷한 시기에 대선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김한정 씨는 앞서 MBC에 윤석열 후보 관련 대선 여론조사 비용인 줄 알고 돈을 보낸 적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농담으로 웃으면서 100배 1000배 갚아. 나중에 윤석열이 되면 100배 1000배 갚아. 김한정 씨에게 4차례 보낸 1,420만 원 모두 윤 후보 관련 대선 여론조사 비용인지 물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선 여론조사 비용인 줄 알고 보냈다면 김 씨가 대납한 셈이 됩니다. 강혜경 씨는 81차례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3억 7천만 원 넘게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갔다 왔지만 돈을 받아오지 않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게 강 씨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 씨한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공천 관련 얘기를 한 기억도 없다고 했습니다. 무상이나 제3자가 대납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면 받은 쪽도 준 쪽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돈 거래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지난달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했던 여야 의정협의체가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여당이 의미 있는 결과로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힌 지 20일 만입니다.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10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은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가 더 어렵게 됐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열린 여야 의정협의체의 4번째 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공식적인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5년도 의대 정원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었습니다. 이는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소통을 했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물밑으로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는 휴지기는 정부 입장일 뿐이라며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여야 의정협의체는 지난달 11일 전공의와 야당이 빠진 반쪽짜리라는 우려 속에 출범했습니다. 정부 쪽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대표로 나서 논의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었지만 핵심 의제였던 의대 정원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의료계가 결국 참석 중단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협의체마저 멈춰서며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네, 이 사안을 취재한 이혜리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협의체가 불과 3주 만에 좌초된 이유가 어디에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핵심이 되는 의대 정원 문제에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성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의료계 단체들은 의대 입시가 시작된 걸 감안해서 예비 합격자 규모를 줄이는 등 현실적으로 정원 조정이 가능한 방안들을 정부에 제안했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정부는 향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무더기 소송이 우려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2026학년도는 증원하지 말고 그 다음 해부터 추계기구에서 논의하자는 의료계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의료계 단체들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라는 말만 할 뿐 실제로는 전혀 유연성을 보이지 않아서 의정 사태에 해결 의지가 있는 건지 진정성이 의심스러웠다는 건데요. 여기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경북의대 신설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도 의료계 반발을 불러와서 협의체 중단의 빌미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협의체 중단하면서 언제 다시 재개하겠다, 협의하거나 정해진 건 없는 거죠? 네, 정부 여당은 대화를 물밑에서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예. 대화의 창구가 닫힌 만큼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회장 탄핵 후에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요. 여기엔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참여를 하고 있죠. 근데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아예 중지하라면서 기존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대화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예. 또 내년 1월에 의협 새 회장이 선출되는 게 변수이긴 한데 출마를 선언한 5명 후보들도 정부의 입장 변화를 먼저 요구하고 있어서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 의료 공백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오는 5일부터 내년도 수련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는데 과연 얼마나 복귀할지 미지수입니다.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내년에도 의대생들과 전공이 모두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수련 특혜나 입영 연기 등 또 한 번의 유하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전공의 공백이 더 길어지면 직접적인 피해는 환자들이 보게 될 텐데요. 또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전해주시죠. 이혜리 기자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차량 한 대가 방호벽을 뚫고 선로에 들어가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선로 일부가 통제되며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 외 사건 사고 송정훈 기자입니다. 옹벽에 불빛이 비추는가 싶더니 흰색 SUV 한 대가 돌진합니다. 차량은 순식간에 옹벽을 뚫고 들어갔고 벽은 와장창 무너져 내립니다. 잠시 뒤 옹벽 너머 선로를 달리던 열차가 차량을 치고 지나갑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석수역 부근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방호벽을 뚫고 선로로 들어서 열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퍽 소리가 나길래 담장을 뚫고 나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철이 그걸 보고 이제 쓰면서 밀고 나간 거지 쭉.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열차와 부딪히기 전 이미 내린 상태였고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300여 명 중에서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고 여파로 한때 하행선 선로 2개 중 1개가 통제돼 오전 9시까지 열차 37편이 지연 운행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앞서 접촉 사고가 났는데 이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옹벽을 들이받게 됐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형광색 점퍼를 입은 그린피스 활동가가 배 위 구조물에서 내려옵니다. 안전하게 항항할 수 있도록 잘 잡아주십시오. 어제 인천 옹진군 앞바다에서 LPG 운반선에 무단으로 올라타 시위를 벌인 외국인 활동가 4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에서 진행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자 플라스틱 생산 감축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겁니다. 선체에 글씨를 새기고 뱃머리 기둥에 올라타 시위를 벌이던 이들은 해경의 설득 끝에 12시간 만에 시위를 중단했습니다. 선박 침입과 업무 방해 혐의로 이들을 현행범 체포한 해경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금액을 대폭 삭감한 뒤 단독으로 통과시킨 예산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고 여당은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예산안을 철회해야 협상에 나서겠다고 맞섰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는 특단의 조치라며 부득이하게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과 초부자 감세 저지 같은 원칙에 정부와 여당이 동의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민주당의 감세 예산안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날을 세우면서도 내일까지 추가 협의는 가능하다고 길을 열어뒀습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 쓸데없는 특활비니 뭐니 이런 것만 잔뜩 넣어놓으니까 이제 삭감을 하나 안이 통과된 거고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면 저희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폭설 피해 현장을 찾아 재해대책 예비비를 민주당이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삭감해버린 그 예산에는 1조 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지원돼야 되잖아요. 민주당의 예산 폭거, 의회 폭력이고 증액 요구 수용을 압박하려고 감액만 처리하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도 거절했습니다.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행정부 독주에 맞서는 국회의 대응이라는 민주당 입장과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입법 쿠데타라는 여권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혀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민생과 외교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는데요. 야당은 불필요한 예산들을 위주로 깎았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안에 어떤 항목들이 있고 어디서 줄었을까요?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주도로 삭감한 예산안을 두고 대통령실은 야당의 예산 폭주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생, 치안, 외교 등의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삭감된 정부 예산안 4조 1천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조 4천억 원이 정부가 비상시에 쓰는 예비비인데 정부와 여당은 예비비 삭감으로 재해 재난에 즉각 대비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반면 야당은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 1조 5천억 원 이상 사용한 전례가 없는데 정부가 산출 근거도 없이
용도를 정하지 않고 쓰는 쌈짓돈 같은 예비비만 증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삭감. 대통령실은 검경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수사,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는데 수사 예산은 그대로 두고 특수활동비 등만 감액해 문제가 없다는 게 야당 입장입니다. 이번 감액안에서 줄어든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는 587억 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첨단 범죄 디지털 수사 100억 원, 국민 생활 침해 범죄 수사 154억 원, 마약 수사에 99억 원 등을 요청했는데 감액된 건 수사 항목이 아닌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입니다. 증빙 자료도 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 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감액안 철회 이외에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선 당과 협의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결국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관세 전쟁을 선포한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전선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의 연합체인 브릭스에도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건데요. 트럼프가 이미 관세 폭탄을 예고한 캐나다는 트리도 총리가 부랴부랴 트럼프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두 번째 관세 무기화 카드는 100% 관세였습니다. 대상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앞글자를 딴 비서방 경제연합체 브릭스였고 이유는 무역시장에서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이나 러시아 루블화로 결제하려는 탈달러화입니다. Defendemos reforma da governança global e sistema internacional mais democrático, justo, equitativo e ambientalmente sustentável. 트럼프는 브릭스가 달러에서 벗어나려 하는데 미국이 지켜만 보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달러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미국이라는 수출 시장과 작별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평소 약한 달러, 즉 비싸지 않은 달러를 선호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한다면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을 도전으로 규정했고 오늘 100% 관세라는 초강경 카드로 맞선 겁니다. The longer the trade war goes on, the weaker China gets and the stronger we get. We're taking in massive amounts of money,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이번 으름장은 트럼프가 자신의 집까지 찾아온 캐나다 트리도 총리를 만난 직후에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마약과 불법 이민자 유입을 이유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 폭탄을 공식화한 지 나흘 만이었는데 수출액 4분의 3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는 캐나다로선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던 겁니다. 트럼프는 생산적인 만남이었다면서도 관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트리도 총리도 애써 웃는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만남에서 무역과 마약, 불법 이민자는 물론 에너지와 북극 등 다른 주제도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까지 맺은 캐나다, 멕시코까지 관세 폭탄 대상으로 지목한 걸 보면 대체 어느 나라까지 관세 협박을 확대해 무엇을 따내려는 건지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도 이런 관세 무기화를 마냥 반기는 건 아닙니다. 관세가 오르는 만큼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관세가 오르기 전 물건을 사라는 이른바 관세 마케팅까지 등장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관세 전 세일,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미국 한 온라인 가구 업체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홍보글입니다. 이 업체는 관세가 부과되면 지금 가격 2배가 될 것이라며 추측이 아니라 이미 겪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아웃도어 용품, 액세서리, 미용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체들이 이런 관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틱톡 인플루언서들은 관세가 오르기 전 어떤 물건을 미리 사둬야 하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We can probably get another year or two out of it. I'm going to buy a new car in the next 3 months. And I really think that cars are going to be a huge area impacted by the tariffs.
앞서 전미소매협회는 의류, 장난감, 가구, 가전, 신발 등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부분 두 자릿수 이상 가격이 오를 거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재 관세율이 대부분 10% 초반인데 트럼프 취임 이후 중국산 수입품 관세 60%에 보편적 관세 10에서 20%가 적용되면 평균 관세율이 50%를 넘게 된다는 겁니다. 중국산 제품을 미리 쌓아두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을 오가는 국제 화물 항공 편수가 처음으로 3주 연속 3,400편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세 마케팅에 당장 지갑을 열지 않더라도 소비자들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But it all adds up, and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don't have a lot of money, and they need to be worried. Raising prices anywhere for any reason is not a good thing. 실제 관세가 부과될지, 가격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 논란 끝에 다시 연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10만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또 한 번 연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과세 2년 유예안에 동의한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800만 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과 과세 시스템 미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즉각 환영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끊어놓는 결과가 됩니다. 민심에 따른 것이었고요. 민심이 이기는 정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과세안은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며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0년 처음 도입했는데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미뤄졌습니다. 지금도 해외 거래 내역을 파악할 방법이나 소득을 신고할 전산 시스템이 없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이 발생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과세를 시행해가며 보완해가면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 양도 차익을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자산을 처분해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하게 분류해 세금을 매기고 있고 일본은 가상자산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합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중국에서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를 두고 불매운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가 강제노동 논란이 제기된 중국 신장 지역 목화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과거 같은 이유로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을 상대로 벌어졌던 중국의 애국 소비 운동이 다시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한 중국인 남성이 검은색 옷을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이 옷은 유니클로 제품으로 불매 운동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 남성이 분노한 이유는 유니클로 창업자가 최근 자사 제품에 중국 신장 목화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 노동이 의심된다며 신장 목화 사용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H&M 등 유명 브랜드들은 이 같은 조치에 동참했다 불매 운동을 겪은 적이 있지만 유니클로는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습니다. 그랬던 유니클로가 이번에 신장 목화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매 운동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중국 소셜미디어에 등장한 겁니다. 중국 본토의 유니클로 매장은 926개로 본사가 있는 일본보다 더 많습니다. 似乎想极力撇清，既想赚中国的钱，又想迎合西方立场，这不是典型的吃饭砸锅吗？ 중국 소비자들은 유니클로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说他的创始人表示，不使用新疆棉的话，我认为是一个不尊重的这么一个态度。 반면 관련 뉴스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就会进去逛一眼，然后看到喜欢的就会买，然后不会因为咱们这个新闻怎么样，然后就影响购买呀、体验呀之类的。 유니클로가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 등 중화권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불매 운동이 본격화되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소방시설법이 바뀌면서 오늘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새 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 등록을 할 때 5인승 이상 자동차는 분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합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국내 주식시장의 현실을 통해 1%대 성장률의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를 점검해 봅니다. 또 집회에 이른바 완전 진압 경찰이 대거 등장하고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을 포착한 기자가 입건되는 등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는 현장들을 취재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구FC가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연장 승부 끝에 1차전 패배를 뒤집고 극적으로 1부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손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정 1차전에서 4대3, 한 골차로 졌던 대구. 경기장을 가득 메운 홈 관중 앞에서 운명의 2차전에 나섰습니다. 초반 아산의 6탄 방어에 고전했지만 전반 추가 시간 갈비뼈 부상에도 출전을 강행한 세징야가 침착한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후반 38분 1986년생 플레잉 코치 이용래의 중거리 슈팅을 에드가가 절묘하게 뒷발로 방향만 바꿔 추가골을 뽑아냈습니다. 1, 2차전 합계 5대4로 잔류를 눈앞에 둔 대구는 후반 추가 시간 통안의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충남 아산이 퇴장을 당해 수적 우위를 가져간 가운데 연장 전반 4분 이찬동이 강력한 왼발 발리 슈팅을 꽂아 넣으면서 대구는 극적으로 K리그1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재창단 4년 만에 첫 승격을 노렸던 아산은 아쉽게 다음 시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Infelizmente eu não estou na minha melhor condição, ainda está quebrada a costela, mas a gente juntos conseguimos manter o time na primeira divisão. K리그1 12 전북과 K리그2 3위 서울이랜드의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선 교체 출전한 전진우의 헤더 결승골에 힘입어 전북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두 팀은 오는 8일 전북의 홈에서 2차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피겨스케이팅의 이혜인 선수가 후배 성추행 논란 이후 처음으로 공식 대회를 마쳤는데요. 경기 후 그동안의 심경도 밝혔습니다. 어제 쇼트 프로그램에서 10위에 머물렀던 이혜인. 오늘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자신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무난하게 소화한 뒤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최종 합계 190.64점으로 경기를 마친 이혜인은 그간의 심경도 밝혔습니다. 선수로서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빙상계를 위해 더욱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부에서는 차준환 선수가 압도적인 점수차로 1위, 서민규 선수가 2위에 올랐습니다. KBO 리그 MVP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팬과 동료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에도 선정됐습니다. 말 그대로 김도영의 시대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하늘은 찌뿌둥해도 추위 걱정만큼은 덜한 휴일이었죠. 오늘 낮 서울 불광천의 모습인데요.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으로 야외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제법 눈에 띄었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은 땅이 약간 젖을 정도로 적게 오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높은 산지에는 눈과 함께 섞여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기온은 오히려 더 올라서 한낮에 서울이 13도, 대구가 17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는데요. 이렇게 날이 푹해지자마자 곧장 미세먼지가 유입돼 전국에서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이 먼지에 짙은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오늘보다도 더 뿌얘지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내일 밤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차츰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6도, 춘천 2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도 서울 13도, 대전 16도, 광주 17도, 부산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서울의 수온주가 영하 4도로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절기 대설이 들어있는 주 후반에는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의 첫날 뉴스데스크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한 달이라는 아쉬움보다 새해를 기다리는 설렘이 더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